자, 이제 시간 됐으니까 슬슬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인사드리고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한 2, 3주 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오랜만에 뵈니까 더 반가운 것 같은데. 우리, 네, 3주 만에 뵙죠? 맞아요. 지난주에는 어디 다녀오셨어요? 어디요? 수원? 수원에 뭐 보러 가셨어요? 아, 수원 식물원에 어떻게 여기 뭐 버스 타고 갔나요? 버스 대절해가지고 아, 어떻게 가보니까 좋으셨어요? 그냥 가니까 어디든 가면 좋잖아요, 그죠? 날씨도 좋고. 아이고. 자,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뵀는데 우리 그간 못했던 것까지 합쳐가지고 우리 오늘 열심히 한번 제가 해볼 테니까 다 같이 운동 열심히 해보실 준비 되셨나요? 좋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신나게 노래 한 곡 부르면서 시작해 볼게요. 자, 오늘은 시계바늘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 치면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좋아요. 자, 같이 한번 크게 불러주세요. 사는 게 뭐 별거 있더냐, 욕 안 먹고 살면 되는 거지. 술 한 잔에 시름을 털고 너털 웃음 한번 웃어보자 세상아. 자, 다같이 시계 바늘처럼 돌고 돌다가 가는 길을 잃은 사람아, 미련 따윈 없는 거야, 후회도 없는 거야. 세상살이 뭐 다 그런 거지 뭐. 아, 좋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눠볼게요. 자, 우리 화이팅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자, 뒤에 분들하고도 화이팅! 돈이 좋아, 여자가 좋아, 술이 좋아, 친구가 좋아, 싫다 하는 사람은 없어. 너도 한번 해보고 나도 한번 해본다. 자, 다같이 시계 바늘처럼 돌고 돌다가 가는 길을 잃은 사람아, 미련 따윈 없는 거야, 후회도 없는 거야. 세상살이 뭐 다 그런 거지 뭐. 세상살이 뭐 다 그런 거지 뭐. 잘하셨습니다. 박수. 좋아요. 자, 이번에는 저랑도 화이팅 한 번씩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고 하나 둘 셋 하면은 크게 화이팅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박수. 자, 천천히 우리 몸풀기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손 손바닥 펴서 보여주시고, 자, 손끝 당기기 10번 하면서 우리 손목 스트레칭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번에 반대로 손등 당기기 해볼게요. 손등 당기기. 자, 왼손 잡으시고, 자, 팔은 쭉 앞으로 뻗어주세요. 자, 10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바꿔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잘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목 스트레칭 가볼게요. 자, 양손 깍지 끼시고 머리 위에 올려서, 자, 일단 허리부터 쭉 펴주시고요. 자, 고개를 살짝 누르면서 시선은 배꼽 쳐다보겠습니다. 자, 10초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습니다. 반대로, 자, 턱을 쭉 밀어 올리면서 천장 볼게요. 자, 10초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왼쪽으로 고개 넘겨 보겠습니다. 자, 왼손으로 머리 잡고, 자, 허리 펴 주시고요. 자, 살짝 당기면서 쭉 늘려 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오른손. 자, 허리 펴고 넘어갑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습니다. 자, 어깨 돌리기 갑니다. 자, 양손 어깨 위에 올리시고 앞으로 크게 10번 돌려볼게요. 자, 몇 번이요? 10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반대로도 갑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주 잘하고 계세요. 자, 이번에는 팔 당기기 갈게요. 자, 왼팔 앞으로 쭉 뻗어주시고 오른팔로 왼팔 걸어서 몸쪽으로 쭉 당기면서 우리 옆구리 늘어날 수 있도록 늘려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반대로 이번에는 오른팔 당기기. 자, 준비하시고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습니다. 자, 조금 더 내려가서 이제 고관절 스트레칭 해볼게요. 자, 왼쪽 무릎 밑에다가 양손 깍지를 껴서 이렇게 무릎을 잡아주시고, 자, 허리 펴고 우리 무릎을 쭉쭉 당기면서 고관절이 충분히 늘어날 수 있게끔 10번 당겨볼게요. 준비, 허리 펴주시고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바꿔서, 자, 마찬가지로 허리 펴주시고 10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습니다. 자, 이제 종아리 스트레칭 넘어갈게요. 자, 종아리 스트레칭은 뒤꿈치 들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허리를 쭉 펴주시고, 자, 뒤꿈치 번쩍번쩍 늘어날 수 있게 10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앞꿈치 들어 올리기도 10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발목 돌리기 하고 끝낼게요. 자, 왼쪽 다리 드셔서 발목을 이렇게 동그랗게 회전시켜서 우리 원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10바퀴 돌려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요. 자, 반대로 바꿔서 자, 오른쪽 마찬가지로 자, 원을 그리는데 잘 안 그려지시면은 엄지발가락으로 이렇게 원을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발목이 잘 돌아갈 거예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잘하셨습니다. 박수. 자, 이렇게 우리 몸 움직이면서 우리 스트레칭 해봤는데 열이 좀 올라오지 않나요? 조금 더워졌죠 이제? 자, 이렇게 열도 올리고 몸도 풀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 머리 쓰는 두뇌 활성화 게임 하나 해볼게요. 자, 오늘은 거꾸로 게임 할 거예요. 거꾸로 게임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자, 4가지 동작을 제가 알려드리면은 제가 말씀드린 거에 거꾸로 행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은 똑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팔을 위로 쭉 뻗으면서 여기는 위로라고 한번 해볼게요. 위로. 자, 여기가 위로예요. 위로의 거꾸로는 어디예요? 아래로. 자, 다시 한번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좋습니다. 그러면은 위아래 있으니까 여기는 어느 쪽이에요? 왼쪽이죠. 왼쪽의 거꾸로는 오른쪽. 다시 한번 여기는요? 여기는요? 여기는 오케이. 자, 이제 다 아시겠죠? 여기 어디라고요? 오른쪽. 자, 지금부터는 이제 거꾸로 하시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자, 준비하시고 자, 자, 아래로. 오, 다시 한번 위로. 그렇죠. 왼쪽. 오, 왼쪽. 아, 속으시면 안 돼요. 네. 오른쪽. 아래로. 위로. 좋습니다. 자, 오, 너무 잘하시는데요. 자, 요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거꾸로 하는 거예요. 잘하시니까 이제 2가지 동작 한 번에 해볼게요. 준비하시고 자, 제가 하는 거 보고 따라하시면 돼요. 준비 시작. 위로. 그렇죠. 아래로. 좋아요. 자, 왼쪽이죠 여기가. 왼쪽. 그렇죠. 오른쪽. 위로. 아래로. 그렇죠. 아래로. 위로. 아래로. 오른쪽. 아,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틀렸어요. 여기가 왼쪽이죠. 네. 아래로 왼쪽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위로 오른쪽이 맞죠? 자, 다시 한번 준비하시고 시작.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왼쪽. 위로. 오른쪽. 오, 좋아요. 오,
잘하시니까 이제 세 가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 가지. 자, 지금부터는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요. 준비, 시작. 위로, 위로, 왼쪽. 그렇죠. 아래로, 아래로, 오른쪽. 그렇죠. 위로, 왼쪽, 위로. 제가 말씀드렸죠. 조금 헷갈릴 수 있다고. 위로, 왼쪽, 위로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래로, 오른쪽, 아래로가 맞죠? 자, 조금만 집중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준비, 시작. 왼쪽, 오른쪽, 왼쪽. 그렇죠. 아래로, 위로, 왼쪽.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해볼까요? 자, 아래로, 왼쪽, 위로. 시작. 여기가 맞아요. 여기가 맞아요. 여기가 맞죠? 네. 조금만 집중력이 좀 흐트러진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잘 안 되지만 네 가지 한번 하고 오늘 끝내볼게요. 오늘 목표는 네 가지였습니다. 자, 네 가지. 잘 들어보시고 한번 해보세요. 준비, 시작. 위로, 아래로, 아래로, 위로. 그렇죠.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좋아요. 오른쪽, 위로, 오른쪽, 왼쪽. 헷갈릴만 합니다. 예, 예. 잘 안 되죠? 네,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생각보다. 저도 쉽지 않은 게 여기가 저는 사실 오른쪽이거든요. 왼쪽이라고 얘기해야 되니까 자꾸 저도 헷갈려요. 그래서 사실 정답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어쨌거나 자, 우리가 머리도 한번 써보면서 손도 한번 쭉쭉 뻗어보고 하는 거꾸로 게임 해봤는데 재밌게 하셨나요? 자, 박수치기 우리 운동 들어가겠습니다. 아우, 헷갈리네. 자, 오늘은 우리가 특별한 도구 없이 맨몸으로 우리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 겸 근력 운동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는 우리 목 스트레칭부터 한번 알려드릴 건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손깍지를 끼고 할게요. 손깍지. 손깍지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 등 뒤로 깍지를 쫙 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낀 상태에서 깍지를 최대한 밑으로 쭉 내려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어깨가 쭉 뒤로 넘어가면서 펴지죠? 자, 이렇게 등과 어깨를 쫙 펴준 상태에서 고개를 위아래로 최대한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면서 스트레칭 해보겠습니다. 자, 위아래로 10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목 주변에 근육이 쭉쭉 늘어나는 게 느껴지시나요? 네, 다시 이러고 다시 깍지 끼고 쭉 내려주세요. 자, 이번에는 위아래 말고 좌우로, 오른쪽 왼쪽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깍지 낀 거 유지하시고 좌우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목 스트레칭부터 한번 시작해봤고, 자, 이번에는 이제 어깨로 내려와서 우리 어깨 스트레칭 한번 해볼 건데, 자, 어떻게 할 거냐면요, 양팔을 옆으로 쭉 벌려주세요. 쭉 벌린 상태에서 한쪽 손만 이렇게 뒤집어 볼게요. 자, 그러면 한쪽은 손바닥, 한쪽은 손등이 천장을 바라보고 있죠? 요거를 이렇게 뒤집으면서 약간 꼬아주듯이 최대한 돌려볼게요. 자, 그러면 어깨 근육이 이렇게 반대로 돌아가죠? 자, 요 꼬임을 이용하면서 스트레칭 하는 겁니다. 자, 시선은 손바닥 쪽으로 계속 돌릴 거예요. 손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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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바닥 이런 식으로. 자, 고개도 같이 돌아가야 돼요. 자, 10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손 내리시고 잠깐 쉬다가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팔이 좀 아프시죠? 네, 팔이 사실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좀 아플 수 있는데 이렇게 돌려주면서 우리 어깨 주변의 근육들을 쭉쭉 늘려주면서 가동 범위를 늘려줄 수가 있어요. 자, 한 번 더. 양팔 벌려주시고 손 하나 뒤집어서 이번에는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도로 쭉쭉 돌려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10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잘하셨습니다. 자, 어깨 한번 돌려줄게요. 어깨 돌려주고 팔도 한번 털어주시고. 자, 다음 동작은 우리 여기 어깨에 있는 삼각근이라는 근력과 우리 등에도 광배근이라고 근육이 있어요. 자, 그쪽 부분을 근육을 단련시켜 줄 수 있는 동작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양손으로 우리 머리 위에 철봉을 딱 잡아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철봉을 쭉 턱 밑에까지 내렸다가 그대로 쭉 올릴 거예요. 자, 근데 이게 팔 간격이 멀어지는 게 아니라 그대로 일자로 내려왔다가 일자로 올라갈 거예요. 자, 멀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시죠? 자, 이렇게 잡은 손 그대로 쭉 내려왔다가 쭉 올리기. 자, 10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선은 우리 철봉 쳐다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자, 팔 쭉 펴주시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내려주시고. 자, 5초 쉬었다가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한 번 더 할 때는 이제 철봉을 머리 뒤로 넘겨서 할 거예요. 머리 뒤로. 자, 좀 전에는 얼굴 앞으로 내려왔던 철봉이 이제는 머리 뒤로 넘어가서,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팔을 조금 더 뒤로 보내야겠죠? 자, 이 상태에서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10번.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조금만 힘내세요. 일곱, 여덟, 아홉, 열. 아, 잘하셨습니다. 자, 어깨에서 약간 불나는 게 느껴지시나요? 어깨에 열이 확 올라오죠? 자, 근육이 딱 자극이 돼가지고 지금 근육이 약간 무리가 간 건데 이런 게 회복이 되면서 근육이 생성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근육은 항상 운동할 때 조금 무리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근육이 약간 손상을 입고 이게 회복이 되는 과정에서 근육이 자연스럽게 더 커지면서 생성이 되는 거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이게 꼭 아프다고 나 아파서 운동 못 하겠어 하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조금은 통증이 있고 조금 힘들더라도 조금 무리를 해줘야 몸에는 더 좋다는 거. 자, 알고 계시고. 자, 이번에는 이제 옆구리 운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구리. 앉은 자리에서, 자, 우리 지난번에도 해봤죠? 우리 바닥에 5만 원짜리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줍는다 그랬죠? 그대로 내려가서 주워서 올라오고, 반대쪽 마찬가지로 주워서 올라오겠습니다. 자, 5만 원을 줄 때마다 5만 원씩 쌓아갈 거예요. 그래서 10번 주면은 얼마가 돼야 돼요? 50만 원 돼야 되죠? 자, 5만 원 줄 때마다 5만 원, 10만 원, 15만 원 이렇게 쌓아가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5만 원,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25만 원, 30만 원, 35만 원, 40만 원, 45만 원, 50만 원. 아, 금세 50만 원 벌었네요.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제자리에 앉은 자리에서 우리 허리 돌리기 동작 한번 해볼게요. 자, 양손 깍지를 머리 뒤로 껴주시고, 자, 팔은요 최대한 옆으로 쭉 벌려서 어깨를 최대한 벌려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왼쪽 오른쪽으로 우리가 허리를 돌릴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돌리면서, 자, 허리 스트레칭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잘하셨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상체 스트레칭 및 근력 운동 해봤고, 이제 하체로 넘어가서 조금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우리 하체는 사실 앉아서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 무릎 들기 동작부터 한번 해볼 건데, 무릎 들면서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 무릎 밑으로 들 때마다 박수를 한번 쳐볼게요.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박수를 치려 그러면은 조금 들면은 손이 들어갈 공간이 없죠? 조금 웬만큼 들어줘야 손이 들어가서 박수 칠 공간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왼쪽부터 10번 무릎 들면서 밑으로 박수치기 10번 해보겠습니다. 준비. 자, 박수리 크게 내주세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갈수록 박수 소리가 왜 작아지죠? 좁아가지고 잘 안 돼요. 자, 그러면은 옆으로 살짝 돌아서 해주세요. 옆으로. 자, 그래도 옆에 공간은 좀 있으니까 앞에 말고 옆으로 살짝 돌려서 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반대로 오른쪽 다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잘하셨습니다. 자, 옆으로 돌리니까 좀 나아요? 네. 자, 이번에는 이제 오른쪽 왼쪽을 번갈아 가면서 한번 해볼게요.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하면서, 자, 번갈아 가면서 10번씩 해서 우리 총 20번 해보겠습니다. 몇 번 한다고요? 20번. 자, 옆으로 돌아서 공간 좀 만들어 주세요. 자, 허리 쫙 펴주시고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오,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두 개의 다리를 한 번에 동시에 올려서 박수 쳐볼게요. 자, 이거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배에 힘을 딱, 복근에 힘을 주시고 한 번에 힘을 모아서 흡 이렇게 하면 다리를 올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 10번만 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잘하셨습니다. 박수. 아, 잘하셨어요. 아니요. 시끄럽지 않았어요. 잘하셨어요. 숫자. 저는 숫자를 크게 세주는 사람이 제일 이뻐요, 아주. 자, 왜요? 알았어. 괜찮아요.
자, 우리 이렇게 하면서 우리 맨몸으로 우리 아무런 도구 없이 할 수 있는 동작 알려드렸는데 오늘 어떻게 좀 유익하셨나요? 건강에 도움이 되셨어요? 자, 우리 모두 고생하시면서 열심히 하셨으니까 박수 한번 크게 치고 끝낼게요. 박수. 감사합니다. 자, 아침 시간부터 일찍 나오셔서 우리 운동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자, 저는 다음 주에 또 재미난 운동 준비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찬양으로 경건에 나아가겠습니다. 5장 예수님 찬양 박수 하면서 하겠습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김영주 권사님 짝꿍하고 너무 신나신가 봐요. 하나님 나라 7장 힘으로도 돈으로도 어여뻐도 못 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한 것들이 아직 응답되지 않는 것 있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계획 아래 기다리시며 반드시 좋은 일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네, 아멘. 14장.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 하시도다. 영원 영원하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놀랍고 놀랍다 놀라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시도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정리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옆에 분 보시고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술람비 여인보다 더 예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술람비 여인은 얼마나 예뻤는지 수선화보다도 백합화보다도 포도송이보다도 뭐 온갖 말로 아름답고 예쁘다라고 표현하는 이런 말씀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술람미 여인은 일반적으로 볼 때 그렇게 예쁘다 소리를 못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예쁘다고 안 그랬어요. 그 엄마도 예쁘다고 안 했고 그 오빠들도 그 여동생을 아무도 예쁘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솔로몬 왕이 보기에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사람, 가장 예쁜 사람으로 보였어요. 이런 것을 일반적으로는
눈에 무슨 깍지가 꼈다고요? 콩깍지가 꼈다, 씌웠다, 이런 말을 하고, 또 안경인데 어떤 안경? 제 눈의 안경이다 라고 하지만 성경적으로는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은혜라고 한다고 그러죠. 은혜. 은혜로 보면 다 아름답고, 은혜로 보면 다 예쁘고, 은혜로 보면 미운 사람이 없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보니까 다 예쁘게 보입니다. 이것은 누가 예쁘기 때문인가요? 예, 그렇죠. 보는 사람이 예쁘기에 예쁘게 보이는 것입니다. 보는 사람의 눈에 은혜의 안경이 있기 때문에 예쁘게 보이는 거죠. 오늘 보니까 다 안경 쓰시고 오셨네요. 은혜의 안경을 쓰고 오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 여러분들의 눈에 지금 아름다운 예쁜 은혜의 안경을 쓰고 계세요. 그런 은혜의 안경으로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예쁩니다. 이제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일해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큰 일을 하기보다 작지만 아름다운 일을 하려고 해야 된다.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떤 엄청난 큰 일을 하기보다, 큰 일을 하려고 하기보다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요? 작지만 아름다운 일을 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뭐 큰일 한다고 그래서 동호대교 같은 다리 놓을 수 있나요? 63빌딩 같은 빌딩을 지을 수 있나요? 그런 큰 일은 우리는 못해요. 그러나 작지만 아름다운 일은 할 수 있어요. 작지만 아름다운 일은 뭘까요? 그렇죠. 옆에 분 칭찬하는 것입니다. 칭찬해 주는 것, 용기 주는 것, 축복을 해 주는 것, 희망을 주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큰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작지만 아름다운 일은 할 수가 있어요. 칭찬하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 주는 것, 이런 작지만 아름다운 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력서를 쓰되 내가 쓰는 이력서 말고, 내가 쓰는 이력서는 자필 이력서라고 그럽니다. 우리 교회 제 후임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도 거기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필 이력서 제출하라고. 내가 쓴 이력서. 근데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필 이력서 말고 타필 이력서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타필 이력서. 타필 이력서는 누가 쓰는 건가요? 내가 쓰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쓰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무슨 일을 했고 무슨 상을 받았고 무슨 좋은 일을 했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내가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써주는 이력서입니다. 이 사람은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성실한 분입니다. 이렇게 정직한 분입니다. 이렇게 진실한 분입니다. 라고 써주는 이력서는 타필 이력서입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필 이력서를 쓰려고 하기보다 타필 이력서를 써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내가 나를 보이기 위한 자필 이력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많이 써주는 이런 타필 이력서들을 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재테크를 하려기보다 우테크를 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또 있어요. 재테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어디에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의 수익을 거둬서 그것으로 어떻게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재테크죠. 그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재테크 못지않게 우리가 신경 써서 해야 될 것은 무슨 테크라고요? 우테크를 해야 된다. 우테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많은 사람을 친구로 삼는 것입니다. 좋은 친구를 많이 사귀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이가 많아서는 돈이 많은 건 못지않게 나를 돕는 사람들, 나를 위해 주는 사람들,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더 큰 위로와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그러나 오래 가려면 그러면 함께 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늘푸른 대학은 우테크를 만드는 곳입니다. 많은 좋은 친구들, 나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내가 아플 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는 친구를 삼는 데가 바로 늘푸른 대학입니다. 이렇게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큰 일, 엄청난 일을 하려고 하기보다 작지만 아름다운 일을 해야 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쓰는 이력서, 자필 이력서보다는 타필 이력서를 써 나가야 하고, 그리고 재테크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재테크 못지않게 우테크를 해야 된다. 친구를 자본으로 삼아라. 친구를 힘으로 삼아라. 친구를 많이 두는 것이, 좋은 친구를 많이 두는 것이 기쁘게 사는 것이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입으로 설득하려고 하기보다 귀로 설득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말이 많아집니다. 저도 설교가 조금 길어졌어요. 예전에는 더 짧았는데.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어야 됩니다. 다른 어떤 성경보다. 다른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 이런 성경은 아주 길어요. 말이 많아요. 근데 마가복음은 아주 직설적입니다. 이 말로 입으로 설득하려고 하기보다 귀로 설득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많이 들어주기를 힘써야 된다. 내가 말을 많이 하려고 하기보다 많이 들어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 다른 사람이 말할 때 끊지 말고. 그리고 많이 들어줄 때 그 사람이 공감하고 그 사람이 평안을 얻고 위로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에서 입으로 설득하려고 하기보다 귀로 설득해라 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너 탓을 하지 말고 누구 탓을 해야 된다? 내 탓으로 돌려야 된다. 며느리 탓, 뭐 아들 탓, 사위 탓, 딸 탓, 너 탓이라고 하지 말고 내 탓을 많이 해야, 그래야 가정이 화목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뭐 사람들 중에는 또 너 탓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너 탓을 찾기보다 내 탓을 찾을 때 내가 화평의 근원이 될 수가 있다. 평화의 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보다 육신의 근육도 키워야 되지만 마음의 근육을 키워야 된다. 마음의 근육. 그래서 나이가 많을수록 마귀가 틈을 탑니다. 어떤 마귀가 틈을 타는 거 아니?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섭섭마귀라고. 섭섭마귀.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인사도 안 하더라. 못 본 채 하더라. 가로채더라. 이런 섭섭한 마음이 많이 드는 것입니다. 여기 어르신들도 섭섭한 마음이 가정에서도 있을 것이고
아들과의 관계에서도, 며느리와의 관계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섭섭한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섭섭마귀가 드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섭섭마귀가 든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섭섭마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섭섭마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이런 마귀도 있다고 그래요. 버럭마귀, 버럭. 성질 버럭 내는 것, 큰 소리 팍 치는 것, 버럭마귀. 이런 버럭마귀도 물리쳐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에 꼭 간직해야 될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큰 일을 하려고 하기보다 작지만 아름다운 일을 하는 사람이 되자. 또 하나는 내가 쓰는 이력서보다는 다른 사람이 쓰는 이력서가 많아지도록 힘을 쓰자. 세 번째는 재테크도 하지만 재테크보다는 우테크를 많이 해서 좋은 친구들 만나서 같이 얘기하고 서로 위로하고 내 속사정을 터놓을 수 있는 이런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드는 우테크를 하자. 입으로 설득하려고 하기보다는 귀로 설득하는 사람이 되자. 너 탓을 하기보다는 내 탓을 하며 살아가자. 그리고 섭섭마귀가 들 때마다, 버럭마귀가 찾아올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마음을 다스려서 마음의 평안함을 유지해 나갈 때 우리 모두가 다 아름다운 삶을 끝까지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여러분들에게 드린 것을 마음속에 잘 기억하셔서 저나 여러분이나 남은 생애가 더 아름답고 복되고 강건한 생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르신들 오늘도 늘 푸른 대학 나왔습니다. 늘 푸른 대학 나왔사오니 우리의 몸이 늘 푸르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늘 푸르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늘 푸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일을 하려기보다는 작지만 아름다운 일을 많이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어르신들 다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감사하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며 우리를 섬기는 이인철 장로님과 박선혜 권사님을 비롯한 많은 선생님들 늘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하세요. 예. 우리 보건소에 당뇨를 담당하신 박경옥 팀장님이 나오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벌써 한 달이에요. 그쵸? 저 만난 지가 그때가 언제죠? 4월? 4월 며칠이에요? 아, 잊어버렸죠. 아, 그러니까요. 한 달 것도 몰라. 그러면은 그때 고혈압 교육한 것도 뭐 다 잊어버리셨죠. 예,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죠. 아유, 잘하셨어요. 사람은 잊어버려요. 네. 그래도 잠깐이라도 들어서 조금이라도 아는 것도 큰 소득입니다. 당연히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안 잃어버린 사람 없어요. 뭐 빌 게이츠, 그 똑똑한 그 사람도 어쨌든 공부를 하다 보면 자꾸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 계속 반복적으로 공부를 해요. 그래서 하지 않으면 잊어버릴 수밖에 없죠.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뇨병에 대한 거를 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달 전에 와서 했더니 이제 뭐 내가 보니까 날짜도 모르시는 거 보면 물론 이제 좀 기억나는 부분도 있겠고 또 이제 아예 잊어버린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오늘 당뇨는 너무 어렵게 이야기를 하면 정말 오늘 아예 다 이해를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해요. 자, 당뇨병에 대한 사망률을 한번 보니까 여기 미국이랑 영국, 뭐 일본 바로 옆에 나라
보다도 우리나라가 당뇨로 인해서 돌아가시는 분이 높아요. 우리나라가 보니까. 네. 자, 여기 당뇨병 환자가 보니까 뭐 때문에 많이 죽냐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심장 쪽에 문제가 있어서 제일 많이 죽고, 그 다음에 뇌졸중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당뇨로 인해서 돌아가시는 사망이 이 심장하고 뇌혈관 쪽에 문제가 있어서 돌아가신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학습 목표로 이제 2가지를 알려드릴 건데요. 그 한 가지가, 자, 당뇨병은 고혈압도 마찬가지겠지만 합병증이 무서워. 합병증. 그래서 우리가 이 합병증을 오지 않기 위해서 약을 먹고 운동도 하고 음식도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관리 방법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정상 혈당 수치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2가지는 기억을 하고 가자. 자, 이게 우리 몸인데요. 이거를 한번 잘라서 보니까 췌장이 어디에 있냐면 위, 밥통 있죠? 거기 바로 밑에 췌장이 이렇게 길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왼쪽에 있어. 왼쪽에. 간은 오른쪽. 췌장은 왼쪽에 있어. 왼쪽에. 자, 여기서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와요. 인슐린. 자,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혈당을 떨어뜨리는 호르몬이야.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 췌장에서 나와요. 사실 이 인슐린이 개발이 되고 나온 지는 고작 100년밖에 안 돼. 1800년도에 이 췌장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거는 밝혀졌어요. 1800년도에. 근데 인슐린이 발견이 된 거는 192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00년이란 말이에요. 베팅이라고 하는 정형외과 의사예요. 뇌과 의사도 아니야. 정형외과 이 의사가, 아니, 당뇨 걸린 사람들이 일찍 죽어. 오래 살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상하다. 왜 그럴까? 우리 알았잖아요.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돼서 혈당을 떨어뜨리는 그 기능을 하는데 그 역할을 못해서 일찍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 있죠. 개. 멍멍개. 얘를 실험을 했어. 어떻게? 개의 췌장을 띄었어. 그리고 그 인슐린이라고 하는 그 약을 만들어서 개에게 주사를 했더니 개가 혈당이 조절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팅 이 사람 혼자 한 게 아니라 학생, 그 당시에 학생, 그 베스트라는 학생이랑 같이 실험을 했더니 조절이 되더래요. 그래서 얼마나 획기적이에요. 정말 놀랍잖아요. 그쵸? 이 인슐린이라는 약을 개발을 한 게. 그래서 이 사람이 노벨 의학상도 받았어요. 그 당시에. 근데 이분이 너무 더 멋진 건 뭐죠? 인슐린이라는 약을 개발을 했는데도 그거를, 그 특허권을 0.5달러, 1달러도 아닌 0.5달러에 그냥 학교에 팔아버려요. 아우, 이런 생각 할 사람이 과연 우리나라에 몇이나 있을까요? 누구는 막 특허권 나오면 어마어마한 돈을 받아서 어떻게 해서라도 팔려고 하는데, 이 베팅이라는 이 사람은 그냥 고작 아예 안 받으면 좀 이상하니까 0.5달러에 그냥 대학에다 기증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당뇨가 있으셔도 어쨌든 그래도 지금까지 잘 살고 계시는 이유 또한 이런 인슐린이라는 약이 만들어져서 그래요. 자, 조선시대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세종대왕 하면 뭐가 생각나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한글, 훈민정음. 아유, 우리 어머니 잠깐만 선물을 하나 드려야겠네. 자, 세종대왕 엄청 유명하시죠? 이 세종대왕 임금이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는 굉장히 지대하게 정말 잘하셨어요. 한글 세계에서 알아줘요. 어떻게 이런 한글을 만들 수가 있냐. 굉장히 칭송이 자자하죠. 한글은 영어도 물론 뭐 그렇지만 우리나라 한글을 따라갈 사람은 없어요.
뭐 그뿐만인가요? 민생을 위한 여러 가지 법들이 많이 만들어졌고 세종대왕은 그때 당시에 아녀자가 애를 낳으면은 남편에게 벌써 휴가까지 줬었어요. 옛날 그 조선시대 세종대왕 그 왕이 조선시대에 통치를 하셨을 때 그만큼 정말 유명하고 정말 감사하고 너무나 정말 좋으신 그런 임금님이신데 이분이 소갈병 옛날에는 갈증을 많이 느낀다고 해서 왜 소갈병이라고 그게 당뇨거든요. 근데 세종대왕이 단점이 있어. 고기를 엄청 좋아해요. 고기를. 그리고 움직이는 걸 싫어해. 운동 부족이야.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정책들은 많이 펼쳐서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정말 국민을 위한 그런 왕이었지만 본인에 대한 관리는 굉장히 빵점이었다. 그래서 당뇨가 오셨고 당뇨로 인해서 눈이 잘 안 보여서 시력이 떨어지면서 결국은 당뇨로 인한 합병증으로 돌아가시게 된 왕의 하나예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 산 왕이 누구예요? 장수왕. 응? 세조? 누굴까? 영조예요, 영조. 영조가 몇 살에 죽었어요? 90에? 그래, 거의 맞췄어. 83세에 돌아가셨거든요. 옛날 왕들은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5끼가 나왔대요. 5끼. 먹으면 조금 있으면 또 나와. 또 돌리면 또 나오네. 계속 나오는 거야. 5끼가. 얼마나 많이 먹었겠어요. 근데 영조는 삼식만 먹겠다고 했대. 그래서 영조는 그리고 소식을 밥을 적게 먹고 그리고 꺼끌꺼끌한 현미, 잡곡을 많이 먹었다는 거예요. 영조가. 그래서 보통 우리 조선시대의 그 수명이 평균이 한 47세밖에 안 되는데 60세 환갑을 넘긴 왕은 영조 포함해서 6명밖에 안 되거든요. 다 60대 아래로 다 죽은 거예요. 그만큼 먹는 거, 음식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했고 그리고 이제 왕을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많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어쨌든 일찍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저변 많은데 어쨌든 우리가 그 왕을 봐도 알 수가 있겠지만 과식보다는 그래도 조금 소식이 건강에 좋다라는 거는 한번 짚고 넘어갈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도 가정에서 뭐 어머님 생신 또는 무슨 잔치가 있으면 외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외식 먹으러 가면 어때요? 그날은 일단 배틀 풀러요. 오늘만 배 허지게 먹고 내일은 조금만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 음식을 보는 순간 보이는 게 없는 거야. 그쵸? 그냥 배가 터지도록 먹어요. 어떻게? 그냥 이 위에서 이제 그만 먹어야 된다고 신호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먹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집에 오면 어떻게 해? 아유, 내가 왜 먹었을까? 계속 트림하고 복부 팽만해, 가스 차고 막 내가 왜 그랬지? 항상 후회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음식을 봐도 일단 임금처럼 굴어야 돼. 딱 보면 맛있는 게 있다. 먼저 막 빨리빨리 모든 걸 먹으려 하지 말고 천천히 꼭꼭 씹어서 빨리 먹다 보니까 이게 포만감이 나중에 차요. 너무 많이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먹게 되면 천천히 배도 불러오면서 적게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육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면서 넘어갈게요. 그래서 췌장은 어쨌든 위 바로 밑에 있다. 근데 이제 얘가 사실 이제 문제가 좀 많아도 잘 발견이 안 돼요. 그래서 얘는 뭐 CT라든지 MRI나 좀 이런 것들을 좀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보통 피 검사로 많이 하기는 하지만 조금 더 정밀적으로는 CT나 이런 것도 한번 찍어볼 필요는 있다. 자, 우리가 오늘 조금 있다가 이제 점심을 맛있게 먹을 건데요. 자,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이제 음식을 이제 밥이랑 반찬이랑 넣어서 꼭꼭꼭 씹게 되면 포도당이 증가해요. 포도당. 탄수화물을 저작해서
이게 에너지로 화되면 포도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포도당이 증가가 되게 되는 순간 췌장에서 우리 주인님이 지금 식사를 하셨네. 내가 나가서 빨리 혈당을 떨어뜨려 줘야 되겠다라고 췌장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밥을 먹게 되는 순간 인슐린에서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딱 나오면 우리의 필요로 하는 근육, 이 조직이라든지 또는 지방세포, 뭐 간으로 이렇게 영양분을 보내줘요. 누가? 인슐린이. 그래서 인슐린이 부족하게 되면 혈당이 저장이 되지 않고 소변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인슐린이 나오지 않게 되면. 자, 그리고 필요할 때 우리가 혈당을 꺼내서 사용을 하게 돼요. 자, 지금 여러분들은 아침 식사를 했고 점심시간이 다가오면서 배가 고파요. 그러면 에너지를 쓰고 싶으면 저장되어 있는 혈당을 끌어다가 쓸 수 있어요. 근데 그 시점에 끌어올 혈당이 없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운이 없고 말도 제대로 안 나오고 가물가물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혈당이 어느 정도 몸속에 저장이 되어서 이거를 끌어다가 쓰는 것도 중요한 역할인데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하다 보면 지방을 갖다 쓰기도 하고 또는 단백질의 마지막 산물인 아미노산을 또 갖다가 쓰기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혈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오게 된다. 자, 그래서 당뇨는 뭐냐? 피, 혈관 안에 혈액이 있죠? 거기에 뭐가 많아요? 혈당이 높은 거예요. 혈당이 높은 병이 당뇨병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인슐린이라는 게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분비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우리의 필요한 곳에 몸속에 구석구석 다 영양분을 갖다 줘요. 물론 혈액 속에도 있어야 돼요. 혈액 속에 혈당이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적정 수치가 있어야 되는데 당뇨 환자들은 적정 수치 이상 많은 거야. 그러면 이 계속해서 높고 너무 높다 보면 우리 몸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냐면 밖으로 빼줘요. 혈당이 너무 높아버리니까 이 몸에서 감당이 안 되면. 그래서 소변에서 당이 나오는 거야.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검사를 해봤을 때 혈당이 높으면 혈액 속에 혈당이 높게 되면 당뇨인 거예요. 당뇨. 그래서 지금 그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당뇨는 크게 4가지로 나눠요. 뭐 일형 당뇨, 이게 안 나오네? 자, 일형 당뇨가 있는데요. 자, 일형 당뇨는 쉽게 얘기하면 일형은 인슐린이 아예 안 나와요. 인슐린이 췌장에서 소아 환자한테 많아요. 아이들한테.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인슐린을 맞고 자라는 애들이에요. 일형은.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은 일형은 아닐 거예요. 자, 여기에 당뇨가 있으시고 인슐린을 혹시 맞는 분 있을까요? 인슐린 주사. 없네요. 다행히도. 뭐 다행스럽지는 않지만 요즘에 이제 인슐린이라는 주사를 오히려 먼저 선택적으로 맞는 치료도 있어요. 인슐린 주사를 맞으면 뭐 모든 게 심각한 거고 끝난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인슐린이라고 하는 약을 만들어져서 우리가 먹는 순간 당뇨는 이제 정복이 되는데 사실 알약으로 만들어서 인슐린을 먹게 되면 이 위에서 다 이게 파괴가 되는데요. 그래서 주사로밖에 못 맞는 건데 사실 약으로 안 되는 경우에는 주사로 하지만 요즘에는 좀 더 빨리 치료를 해서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인슐린 주사를 먼저 치료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서 주사를 맞는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엉망이고 징창이고 나쁜 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도 인슐린 주사를 통해서 그래도 치료할 수 있는 거가 있다는 게 감사한 거다. 주사로도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일형은 인슐린이 아예 안 나오는 경우. 자, 그러면 E형이 있죠. 이게 좀 뭔가 이상한데. 자, E형 당뇨는 인슐린이 나오기는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나와요?
잘 분비가 안 돼요. 나오기는 나오지만. 그리고 인슐린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해요. 기능을. E형이 그래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당뇨 환자 손들어 보실래요? 당뇨. 자, 여러분들이 바로 E형이에요. 나는 1형인지 2형인지에 대한 거는 아셔야 돼. 그래서 E형이에요. E형. 그래서 인슐린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하게 되면 식사를 함과 동시에 인슐린이 나와주면서 혈당이 떨어져야 되는데 밥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췌장에서 제대로 인슐린이 나와주지 않아요. 엉뚱할 때 나오는 거야. 배고플 때 나올 수도 있고 얘가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제 역할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2형 당뇨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결국은 아예 인슐린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슐린 주사로 가야 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꾸준하게 관리를 잘해서 그나마 나오는 인슐린이라도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자, 진단 어떻게 해야 되죠? 옛날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스틱으로. 그 옛날에는 고대 이집트 때는 없었죠? 스틱이 어딨어. 요즘에는 혈관에서 피만 뽑으면 금방 알 수 있지만 옛날에는 꿈도 못 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옛날에 물. 그 세종대왕도요, 한 동이 이상 먹었대요, 물을. 세종대왕도 당뇨로 인해 소갈증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갈증이. 옛날에는 산에 가서 우리가 이제 어디 급한데 산에 등산을 하거나 아니면은 산에서 일을 하다가 오줌이 마려우면 산에서 오줌을 싸잖아요. 오줌. 산에서 너무 급하니까 뱀 조심해야지. 특히 여자들은. 남자들이야 서서 싸지만 여자들은 앉아서 싸잖아요. 그러면은 막 개미들이 당뇨가 있는 사람들은 막 거기에 막 다르니까 개미가 설탕을 좋아하잖아요. 막 온 거야. 이상하다. 이 사람은 오줌을 싼 데는 개미가 안 가는데 이 사람한테는 개미가 너무 많이 가니까 이 사람 이거 소갈병 당뇨네 라고 그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피를 뽑아서 검사해서 당뇨가 있는지의 결과를 안 것도 사실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피 그냥 뽑아서 검사하면 당뇨인지 아닌지 금방 알아요. 그래서 검사는 필요해요. 해야 돼. 나이가 먹을수록. 자, 어떻게 진단을 하냐. 8시간 이상 금식. 8시간. 금식. 아무것도 먹으면 안 돼. 이때 혈당 수치가 126 나오면 물 정도는 괜찮아요. 물은 괜찮아요. 126 이상 나오면 당뇨예요. 공복 혈당에. 공복이라고 하면은 우리 어머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머님 금식하고 오세요. 검사해 드릴게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떡하니 와서 자기는 금식하고 왔다고 검사를 딱 받아. 그러면 얼마 나오냐면 막 140 막 나와요. 어머니 금식하고 오셨는데 혈당이 너무 높으세요. 어머니 당뇨가 의심이 돼요. 라고 딱 얘기를 하는 순간 우유 먹었다고. 우유는 금식이 아니라고 생각해.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주스를 먹었다고. 그래서 또 어떤 분은 좀 갈증이 나서 요구르트 하나 먹었어?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금식은 밥뿐만 아니라 모든 음식, 모든 음료 다 안 돼요. 물 위에는 안 돼. 물. 그래서 이때 검사를 했을 때 126이 나오면 당뇨. 자, 그리고 식후혈당. 식후혈당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식후혈당은 우리가 밥을 먹기 시작한 첫 숟가락 있죠? 아침 먹은 첫 숟가락 후 2시간 뒤에요. 밥을 다 끝나고 2시간이 아니라 첫 숟가락. 8시부터 시작을 했다. 그러면 그 2시간 뒤가 2시간. 식후 2시간 혈당. 얼마? 200 나오면 당뇨예요. 200.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좀 뜨끔해. 나는 당뇨가 아니라고 괜찮다고 막 이제 이렇게 막 고개를 막 들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 정상 수치, 정상인 사람들과 당뇨 그 사이에 있는 부리가 있어. 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자, 공복 혈당에 126이면 정상 수치가 뒤에 가서 얘기를 한번 할게요.
자, 여기를 보면 정상인 사람은 공복혈당이 100 미만이어야 돼. 100 미만. 100은 정상이에요, 아니에요? 100 아니에요. 그쵸? 100 미만이니까 99까지가 정상이야.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식후 2시간, 첫 숟가락 2시간 뒤가 140 미만이면 140은 괜찮아요? 139까지예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놓을게. 공복혈당. 그러면 100부터 당뇨가 126 이상이 당뇨면 100부터 125. 얘네들은 공복혈당 장애라고 해요. 공복에 높아서. 자, 그리고 얘네들 밥 먹고 나서 2시간 뒤에는 200 이상이 당뇨인데 140에서 199에 있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 내당능 장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나 공복혈당 장애, 내당능 장애 뭔 말인지 몰라. 자, 그러면 어떻게 알면 당뇨 전 단계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당뇨 전 단계. 자, 이 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아까 당뇨이신 분들은 몇 분 안 되셨지만 여기에 완전하게 공복혈당이 100 미만이고 식후혈당이 140 미만인 사람이 사실 불과 몇 분 없을 거예요. 동의하셔요? 그시죠? 예. 그래서 언젠가는 여기에 있으신 분들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당뇨병에 걸리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100세 계속 나이는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혈관 상태는 더 안 좋아진단 말이야. 그쵸? 그쵸? 그러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관리를 해야 돼. 지금 이 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당뇨가 오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그래도 조금 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노력을 하게 되면 내일 올 당뇨를 1년 뒤에 올 당뇨를 그래도 5년 이상은 더 늦출 수도 있다. 그러면 당뇨를 조금 더 늦출 수가 있다면 이 또한 얼마나 감사, 얼마나 좋은 일. 당뇨가 먼저 와서 약을 먹는 순간 우리 몸에 어쨌든 뭐 상태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더 나빠지는 거니까 조금 더 늦출 수만 있다면 이것 또한 더 좋은 일은 없겠죠. 자, 예전에는 뭐 예를 들어서 공복혈당이 126 이상, 당뇨가 200 이상 이렇게 이제 수치가 좀 굵직굵직하게 크게 나오면 당뇨라고 확실하게 이제 진단을 내리는데 어떤 사람은 공복했더니 125가 나오고 124가 나오거나 아니면 이 식후혈당이 뭐 180, 190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단을 내리기가 조금 애매모호하잖아요. 당뇨인지 아닌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뭐 다른 날 똑같은 검사를 한 번 더해서 확인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당화혈색소 검사를 해서 당화혈색소라고 있어요. 3개월 평균 혈당 검사. 거기서 6.5 이상이 나오면 당뇨라고 진단을 내리기도 하고요. 더 확실한 거는 증상이 있어요. 어떤 증상? 당뇨 환자의 대표적인 증상이 3가지가 있어. 3가지. 혹시 아시나요? 3가지? 많이 먹어요, 물을. 소변을 자주 봐요. 네, 우리 어머니 너무 잘하시는데, 자, 물을 많이 먹으니까 소변을 많이 보기도 하지만 또 소변을 많이 보면 갈증도 많이 나요. 그래서 3다 증상이라고 해요. 그렇죠. 3다 증상. 그래서 다뇨, 다갈,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다뇨, 뭐죠? 다뇨, 많이 먹는 거, 물을 많이 먹는 이 3가지 증상이 어쨌든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증상이 확실하게 있으면서 식후혈당이 200 이상이면 무조건 당뇨로 이제 진단을 내리게 돼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수치가 조금 이거 당뇨인지 좀 민감인가 할 때는 다른 날 또 한번 검사를 할 수도 있다. 자, 당뇨는 왜 생기냐면 자, 유전이 커요. 유전, 당뇨. 우리 엄마, 우리 부모, 형제들 있으면 올 수 있어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유전이니까. 그 다음에 다른 질환이나 혈압이 있어도 올 수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다른 질환은 콜레스테롤, 고지혈증이나 그 다음에 고혈압 또는 뭐 뇌졸중이나 또는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도
당뇨 위험 인자가 되게 높고요. 그리고 또 뭐 그 당뇨 콜티코레이드라고 하는 뭐 다리가 안 좋아서 먹는 약을 좀 많이 드시는 분들한테도 올 수도 있고, 또 여기서 좀 빠져 있지만 나이가 드셔도 노인이어도 당뇨에 올 수 있어요. 노인 나이가 먹게 되면. 그리고 뚱뚱하면 또 오죠. 비만. 예. 그러니까 이제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살은 찌지 마십시오. 살은 죽을 때까지 전쟁이에요. 나이 먹어서도 계속 관리는 하셔야 돼요. 절대 살은 찌시면 안 돼. 그래서 그렇죠. 찌고 싶어서 찌는데 어떻게 안 쪄라고 얘기하는 거 정답이에요. 그렇다고 찐다라고 관리를 안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 나왔죠? 제가 아까 이게 생각이 안 났던데, 당뇨병의 3다 증상. 다음, 갈증 많이 느끼는 다음, 그 다음에 소변을 많이 보는 다뇨, 그 다음에 다식 많이 먹게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먹어도 계속 먹고 싶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불필요한 에너지가 소변으로 다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이제 우리 몸에서 제대로 그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이런 에너지가 소변으로 나가다 보니까 먹어도 기운이 없고 자꾸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르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고혈당이 올 수도 있어요. 당뇨 환자 고혈당.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고혈당 수치는 보통 한 250 이상부터 이제 고혈당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혈당이 높아지게 된다는 그거를 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부분은 입이 마르면서 갈증이 나고 소변을 자주 보게 돼요. 그래서 괜찮다가 당뇨 환자인데 갑자기 갈증이 나고 소변이 너무 자주 본다라고 하시면 고혈당을 의심해 봐야 돼요. 무섭습니다. 고혈당. 그래서 여기에 위험 요인을 보게 되면 많은 양의 음식을 섭취를 했거나 아니면 활동량이 조금 감소가 되거나 아니면 당뇨약을 아예 안 드신 경우, 뭐 인슐린 주사를 맞는 사람들은 잊어버려서 맞지 않게 되는 경우, 그리고 병에 걸려 아플 때 우리가 보통 아이고 막 그 온몸이 쑤시고 아프고 아이고 기운 없고 이럴 때 입맛도 하나도 없을 때 있죠. 그러면 내가 밥을 안 먹으면 혈당이 떨어질 것 같잖아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 혈당은 다시 올라가요. 우리 몸이 아프게 되면 인슐린을 예를 들어서 나와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오히려 더 기량의 호르몬들이 인슐린 기량 호르몬들이 더 올라가. 우리 몸에 뭐 코티졸이라고 하는 부신피질 호르몬들이 더 많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몸이 아프게 되면. 그럼 혈당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아무리 내가 몸이 아파서 음식을 먹지 않더라도 죽이라도 한두 숟가락이라도 먹어서 꼭 당뇨약은 드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왜 그러냐면 혈당이 올라가니까.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혈압이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에 대한 조절도 필요해요. 자, 고혈당을 대처하는 가장 방법은 이거는 무조건 입원해야 돼요. 뭐 250에서 300 정도는 뭐 그런다고 보지만 간혹 가다 막 400, 500 이상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입원해서 치료하셔야 돼요. 돌아가실 수 있어요. 치료하지 않으시면. 그래서 집에서 혈당 검사를 혹시 만약에 했을 때 갑자기 그 기계에 뭐 HI, 하이라고 뜨는 숫자가 뜨거나 이게 이상하게 에러가 나오게 되면 이거 내가 너무 높아서 그러는지 빨리 확인을 할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병원에 가서 수액을 맞아야 돼. 수액을 맞아서 채워줘야 돼요. 그래서 혈당을 떨어뜨려야 돼. 집에서 수액을 맞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물을 많이 먹는다고 물론 조금의 응급의 처치는 되긴 되지만 어쨌든 입원은 하셔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자, 고혈당도 무섭지만 더 무서운 거는 또 저혈당도 무서워요. 저혈당은 혈당 수치가 70 아래인 경우에 저혈당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사람마다 우리가 정의한 수치는 70이라고 하지만 사람마다 약간의 개인차는 있어요. 어떤 분은 120 아래로 떨어져도 저혈당 증상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저혈당이 120 아래인 거야. 어떤 분은 100 아래만 떨어져도 기운이 없고 막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증상들이 이런 게 있어요. 손이 막 떨리죠.
땀이 나고 어지럽죠. 그리고 창박해지고 허기지고 막 힘이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막말로 한 2끼만 굶어보세요. 한 끼는 조금 견딜만 하지만 2끼 굶어서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있을 거고, 혹시라도 한 끼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걸 놓쳤을 때에 여러분들 느꼈을 때가 바로 그게 바로 저혈당 사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당연히 저혈당이 오는 이유는 뭐겠어요? 약을 먹고 나서 식사를 안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약을 먹었는데 늘 평소에 먹었던 양만큼 양을 먹어야 되는데 양을 줄이거나 아니면 다른 날보다 활동량이 더 많은 경우에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약을 금방 먹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안 먹은 줄 알고 또 먹는 경우, 과용량,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식사를 또 불규칙하게 먹는 경우, 그리고 빈속에 술을 드신 경우 있어요. 가끔 가다가 뭐 따뜻한 날은 그런 경우는 없지만 추운 날은 가끔 쓰러져 있는 분들이 많아요. 여자분들은 많지 않고 남자분들, 특히 뭐 약간 중장년층 어르신들 길거리에 쓰러져 누워 있거든요. 그럼 술 먹고서 저혈당 와서 쓰러진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분들 보면 너무 안타깝죠. 빈속에 또 술을 먹게 되면 저혈당이 오기 때문에 당뇨 환자분들은 내가 어떤 시점에 쓰러질 수도 있으니까 항상 주머니에다가 내가 당뇨 환자라는 표식을 하고 다니셔야 돼. 그래서 뭐 지갑 안에든지 아니면 호주머니 안에 나는 당뇨 환자예요. 혹시 내가 쓰러진 거를 발견을 하면 병원에 연락을 하시거나 우리 보호자에게 연락을 해주세요라고 이런 표식표도 가지고 다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빈속에 운동하는 경우, 빈속에 운동하는 경우 있어요. 많죠. 새벽같이 한 4, 5시에 일어나셔가지고 잠이 안 오니까 어르신들, 당뇨 환자분들 막 나가서 운동하시잖아요. 아무것도 안 먹고서. 그리고 나서 이제 기운 없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뭐 한 몇 년 이상 아무것도 안 드시고 운동하시는 분들은 덜어 괜찮으시는 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당뇨 환자들은 빈속에 운동하시는 거는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혈당이 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운동에 하실 때 간식을 좀 가지고 다니는 게 좋다. 자, 그러면 저혈당을 대처하는 방법 알아야죠? 자, 저혈당이 왔어요. 막 손발이 떨리고 기운이 없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혈당이 기본적으로 70 아래로 떨어졌단 말이야. 그러면 떨어졌다고 생각이 되고 기운이 없으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뭘까요? 그러니까 너무 잘하시는데요. 우리 어머님은 교육을 굉장히 좀 많이 들으셨어요. 군수에 오셔서도 교육을 많이 들으셨는데, 당뇨 환자는 단 거를 먹으면 안 된다가 아니에요. 먹어도 돼요. 평소에도 뭐 한두 개 정도는 괜찮죠. 근데 이제 알고 먹어야지. 자, 저혈당이 왔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응급이에요. 자, 응급인 경우에는 단순당 먹어야죠. 사탕 몇 개 먹어야 되냐면 3개의 사탕을 먹어야 돼. 3개. 1개가 아니라 3개를 먹어야 돼. 하나 갖고는 안 돼요. 하나 다 먹으면 또 연이어서 3개를 먹어야 돼. 또는 요구르트 1개, 또는 설탕 1큰술 물에 타서, 또는 콜라 반컵, 또는 주스를 드시면 돼요. 근데 이제 가장 올리는 건 액체죠. 들이키면 금방 흡수되잖아. 이게 제일 빠를 거 아니에요. 사탕을 오물오물 빨 시간이 어딨어. 기운 없어 죽겠는데. 그쵸? 근데 이제 보통 너무 심각할 때는 주스를 먹을 수 있지만, 그냥 운동할 때 조금 이상하게 왜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시잖아. 몸이 이상하다라고 느낄 때. 그럴 때는 빨아 드셔야 돼. 그러니까 가방에 항상 사탕은 떨어지지 않으셔야 돼요. 항상. 그래서 혹시라도 떨어질 때, 왜냐면 나이 드시면 저혈당이 좀 잘 와요. 당뇨 환자들은 특히. 왜냐면 잘 못 드셔요. 생각보다. 예. 젊었을 때는 그래도 많이 드시지만 나이 드시게 되면 좀 먹는 게 좀 약하시거든요. 그래서 꼭 가지고 다니셔야 되는데, 어떤 분은 초콜릿을 먹으면 되지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초콜릿도 오르긴 오르는데요.
초콜릿은 좀 지방의 함유량이 많아요. 기름이 있어요. 초콜릿에. 얘는 흡수율이 좀 떨어져. 그래서 사탕이 오히려 나요. 아이스크림 이런 거보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드시고 그리고 나서도 한 15분, 20분 지나도 똑같다. 그럼 한 번 또 드셔도 돼. 가장 좋은 방법은 먹고 나서 검사를 해서 혈당이 좀 올라가면 괜찮은데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느낌상 좀 이게 회복이 되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안 드셔도 되는데 15분 지나도 계속해서 똑같다. 그럼 한 번 또 반복해서 드셔도 된다는 거. 자, 당뇨 환자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뇨 환자예요. 아까 얘기한 거는 정상적인 사람들은 공복 혈당이 100 미만이고 그다음에 식후 혈당인 사람은 140 미만이 정상이라고 했지만 내가 당뇨가 있어서 약을 먹는 사람들은 여기 보면 수치를 보게 되면 한 70에서 130 정도. 그러니까 130까지는 괜찮아요. 당뇨 환자 공복 혈당에. 잃어버리지 마세요. 이거는. 왜 잃어버리지 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병원에 가서 진료 보시잖아요. 그럼 혈당 검사 하잖아.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의 목표 수치를 유지를 해야 되는지를 안다면 자신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식후 혈당은 180 미만이면 돼요. 당뇨 환자인 경우에요. 정상인 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당뇨 아까 있다고 얘기하신 분들 누구셨죠?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당뇨 더 있을 텐데 크게 들어보세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당뇨 들어보세요. 어머니 당뇨 또 이쪽은 없어요? 네, 지금 여기 손 드신 분들은 오늘 뭘 알고 가면 되냐면 공복 혈당에는 130까지면 관리가 잘 되는 거고 식후 혈당은 180 미만이면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당화혈색소라고 하는 검사 이거는 당뇨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검사인데 자, 이거는 중요해요. 당화혈색소 검사는. 당화혈색소 검사는 당뇨 환자분들은 반드시 1년에 2번, 많게는 6번까지 검사를 반드시 해야 돼요. 사실 우리가 여기 꽁 찔러서 하는 혈당 검사는 어제 저녁,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드신 것만 평가가 되지만 이 당화혈색소 검사는 전거 3개월이에요. 3개월 걸 알려줘요. 지금이 5월이잖아요. 그러면 3월, 4월, 5월 것까지의 평균 혈당을 알려주는 거예요. 내 과거에 내가 혈당이 얼마나 유지가 잘 됐는지를 알려주는 검사란 말이에요. 요거는 당뇨 환자는 반드시 하셔야 되죠. 자, 이거는 이 적혈구에 붙어 있어요. 포도당이. 그래서 이 피를 뽑으면 수치를 알 수가 있어요. 자, 보통 정상 수치가 프로테이지로 나와요. 당화혈색소는 한 6에서 7%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가끔 검사해보면 7 이상이 넘어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8, 9, 한 10 정도까지 이 정도 나오면 이제 여기서부터 인슐린 치료가 들어가는데 어쨌든 6%, 7% 정도가 매우 좋다. 자, 당화혈색소가 1%만 떨어져도 자, 여기 보시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나 그다음에 여기 말초혈관 질환을 이렇게 줄일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당화혈색소. 자, 당화혈색소도 중요하지만 규칙적인 자가혈당 검사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공복혈당, 그다음에 식후혈당을 재보셔라.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가끔 혈당을 재면 식후혈당만 재시는 분들이 있어. 계속. 근데 검사는 공복하고 식후혈당을 같이 재보셔야 돼요. 그래서 비교를 해봐야 돼. 그래서 어떤 분은 사람에 따라서 달라. 어떤 분은 공복에 높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식후혈당에 높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공복 식후혈당을 쌍으로 검사를 해보시는 게 규칙적인 혈당 검사에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당뇨 식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다양한 식품을 먹어야 된다. 골고루. 그리고 적절한 양을 먹어야 되고 규칙적인 시간에 먹어라. 중요해요. 규칙적인 시간. 아침, 점심, 저녁을 시간에 맞추어서 따복따복 잘 드셔야 돼. 조선시대에 그래도 조금 오래 살았던 왕들 비교를 해보면
규칙적인 식사를 했다라는 게 나오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입맛이 꺼끌꺼끌해요. 먹기 싫죠. 그러면 아점을 많이 드세요. 특히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그리고 귀찮아해. 음식 차려 먹는 거. 대충 먹어요. 그냥 물 말아서 김치, 물 말아서 고추장, 물 말아서 된장국. 우리 한 끼 먹는 거, 내가 먹는 입으로 들어가는 거 잘 드셔야 돼요. 어떻게? 골고루가 중요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죠? 노란색, 초록색, 빨강색은 매 끼니마다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거. 노란색은 현미, 잡곡밥, 탄수화물. 초록색은 채소, 콩나물, 시금치나물, 호박, 오이, 당근, 버섯 많이 있죠. 그 중에 하나. 빨간 거는 단백질, 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생선, 계란, 두부, 해산물. 매 끼니마다 아침, 점심, 저녁 끼니마다 잘 드셔야 돼요. 응. 아침에 어떤 분이 토스트 하나에다가 안에 계란 후라이를 넣고 안에다가 야채를 넣었어요. 어때요? 좋아요. 빵이 탄수화물이잖아. 식빵, 계란, 단백질, 안에 양배추, 양상치, 당근 들어간 뭐예요? 채소류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다가 플러스 우유 같이 먹으면 금상첨화죠? 얼마나 좋아요. 이 세 가지를 염두를 해두고 식사를 하시면 돼요. 너무 안 드셔도 혈당이 떨어지니까 나이가 드실수록 매 끼니마다 이 세 가지를 항상 머릿속에 염두를 해두고 오늘 이제 점심 드실 때 제가 한 달 전에 밑에 이제 밥을 먹고 갔는데 세 가지가 다 들어가게 식사를 딱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잡곡에 그때 불고기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열무김치. 세 가지 다 들어있죠. 탄수화물, 고기, 불고기. 그 다음에 열무김치, 채소류잖아요. 그쵸? 그리고 국이 또 있었고 제 기억에는. 그래서 세 가지가 포함이 돼서 식사를 잘 주신 기억이 있어요. 자, 당뇨식이는 건강식이에요. 당뇨 식사가 정말 좋아요.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 어떤 분들은 당뇨가 아닌데도 일부러 당뇨 식사를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비싸요. 병원에서 당뇨 식사도 일반 식사보다는 플러스 조금 더 내야 돼요. 왜? 굉장히 좋은 건강식이니까. 왜? 내 칼로리에 맞게 나오죠. 그 다음에 영양성분 맞춰서 나오죠. 그 다음에 소금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설탕량 이런 것들을 다 조절해서 주기 때문에 병원에서 어떤 분들은 그거 벌써 알고 나 당뇨가 아니지만 당뇨 식사로 달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당뇨 식사는 건강식이다. 자, 운동 당연히 해야죠. 제가 이제 운동에서 제가 꼭 한 가지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 그 많이 걷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나이 드실수록 뭐 어떤 분은 나 오늘 10,000보 이상 걸었어. 나 오늘 20,000보 걸었어. 25,000보 걸었다고 얘기하시거든요. 나이 드시면 많이 걷는다고 많이 걸면 힘들어. 그냥 6,000보가 좋은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이게 너무 많이 걸어도 혈액순환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자꾸 쥐가 나. 나이 드시면. 적당량을 걸어야 돼. 6,000보도 많다고 본인이 느끼시면요. 조금 줄이셔도 돼요. 그러니까 10,000보 이상 걸어야 무조건 좋다. 그건 아니라는 거야. 내 몸에 맞는 걷기 양이 있어. 그거를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 다른 사람 10,000보 걸어서 대단하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나에 맞는 운동량을 어쨌든 체크를 해야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나이 드시면 근육이 빠져요. 진짜 미워요. 이게 막 빠져서 근육량이. 이 근육량을 키우기 위한 가장 좋은 거는 유산소 운동보다는 사실 근력 운동이 더 중요하거든요. 근력 운동. 한 가지를 반복적으로 계속 엑서사이즈 하는 운동이 있어요. 이거는 일주일에 2번만 해도 돼. 뭐 스트레칭기를 이용해서 팔을 올렸다 폈다 하는 것도 좋고 일어났다 앉았다. 아니면 계단을 조금 오르는 거. 계단 오르는 거는 뭐 몇 층 이상은 힘드니까 한 1, 2층 정도는 천천히 걸어 올라가는 것 또한 다리의 근육을 좀 키워주는 거기도 하고 좋아요. 스쿼트는 또 나쁘진 않은데 이 무릎이 또 안 좋으신 분이 있어서
내려가는 거는 무조건 엘리베이터를 내려가는 거 힘들어요. 예, 1, 2층도 그냥 엘리베이터 타시고 올라가는 거는 좀 하시면 좋은데,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유산소하고 근력 운동을 좀 병행을 해야 되는데 근육 운동은 일주일에 그래도 2번 정도는 조금 해주시면 좋다. 그리고 이제 근력 운동은 매일매일 하면 안 되는 게, 이게 예를 들어서 오늘 막 스트레칭 하고 근력 운동을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근육이 자라나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얘가 좀 늘어나요. 근데 그걸 내일 또 하면 힘들어요. 근육이 좀 쉬어줘야 돼. 그래서 이틀 쉬었다가 2, 3일 정도 쉬었다가 하셔도 돼요. 운동은 내가 몸이 안 좋으면 안 하셔도 돼. 꼭 해야 된다는 법은 없어요. 내가 컨디션이 좋을 때는 하셔도 좋다. 근데 너무 힘들 때는 하지 말아라. 약물 어마어마하죠. 요즘 굉장히 약이 좋아졌어요. 그쵸? 어떤 당뇨약은 먹으면 살이 막 빠지는 약도 있고, 그래서 막 뚱뚱하신 분이 당뇨약 일부러 처방받아서 약 주사 맞고 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소변을 많이 보게 해서 혈당을 조절하는 분도 있고, 약들이 지금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거든요. 아마 조금 더 좋아지면 진짜 더 좋은 약들이 아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당뇨를 조절하는 약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서 어떤 거는 식전에 먹어야 되고 어떤 것들은 또 식후에 먹어야 되는 약들도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시간을 잘 맞추어서 드시는 게 중요하다. 자, 인슐린은 맞으시는 분들이 없으니까 넘어갈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가 있어요. 자, 당뇨를 진단을 떡하니 받잖아요. 여기가 100%예요. 그러면 벌써 기능이 50% 정도는 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췌장의 기능이. 당뇨 진단을 받은 순간 이 100%의 췌장 기능에서 50% 반으로 절반으로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계속해서 인슐린의 췌장의 기능은 더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당뇨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 혈당 검사 말고도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검사가 꼭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안저 검사예요. 눈 검사. 눈. 안과 가서 지금 잘 보일 때, 괜찮을 때 검사 받으셔야 돼. 1년에 한 번은 꼭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소변 검사 하셔야 돼요. 소변. 소변 이거 받아서 갖다 주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굉장히 중요한 검사예요. 왜냐하면 소변에서 당이 나오는지, 물론 당뇨 환자니까 당은 나오겠죠. 중요한 거는 단백뇨가 나와요. 단백뇨 나오면 안 돼. 안 나올 게 있어. 그리고 염증이 있는지도 알아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피가 어디에 새는지도 알 수 있잖아요. 소변 검사. 그래서 단백뇨 검사, 콩팥에 어떤 문제가 올 수 있는지 알 수 있고, 그다음에 발 검사도 하셔야 돼. 발. 이 족부 궤양 검사 하셔야 돼요. 왜 해야 되는지 뒤에 좀 알려드릴게요. 자, 이게 이 말초 신경병증 검사인데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혹시 할 수 있을지 몰라. 남편한테 이게 이제 가느다란 이게 필라멘트라고 하는 건데요. 이건 아프지는 않아요. 되게 이제 가느다란 주사바늘보다는 좀 끝은 뾰족하진 않은데, 이 발바닥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이 10군데를 다 찔러보게 합니다. 병원에서 이런 검사를 해요. 했을 때 4군데 이상 감각을 느낄 수가 없으면 말초 신경병증을 진단해요. 이게 뭐냐면 손발이 막 후끈후끈거리고 감각이 무뎌지고, 그다음에 차가운지 뜨거운지를 감각이 이게 잘 안 돼. 당뇨 환자분들. 그래서 이 검사를 해서 4군데 이상 감각을 느낄 수 없다면, 아, 내가 말초 신경병증도 올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초 신경병 중에 이제 하나가 자율신경 쪽에도 문제가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율신경은 뇌 기능의 어떤 조절을 받지는 않고 불수의적으로 조절하는 신경계이긴 하지만 방광 기능의 어떤 이상을 초래할 수도 있고, 근육이 위축이 되고 안검하수를 통한 이 신경이 마비될 수도 있고, 이제 관절 장애 이런 손상을 또 유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초 신경병증이 오게 되면 자율신경 쪽에도 문제가 올 수 있다. 제가 아까 안저검사 하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당뇨병성 망막증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사진을 보면 이게 정상 망막이거든요. 예, 이게 망막이에요. 망막은 보시면 여기 혈관이 있어. 이렇게 혈관들이. 당뇨병도 혈관 질환이에요.
자, 이게 혈관이 있는데 정상인 사람은 잘 보이죠. 근데 혈당이 오래 지속이 되거나 당뇨가 오래 되게 되면 이 망막 쪽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게 되면 저렇게 뿌옇게 보이죠? 여기 보세요. 혹시 지금 이렇게 보이시는 분이 있을까? 큰일 나요. 빨리 병원 가셔야 돼. 안과. 그래서 이렇게 보이기 전에 어쨌든 병원에 가서 안저검사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의사가 괜찮은지, 물론 여러분들 나이에는 뭐 백내장도 올 수 있고 녹내장도 있는 분도 있으시고 지금 망막병증이 있으셔서 치료받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보이시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시면 미리미리 검사하셔서 예방하라는 얘기고요. 자, 지금 이제 하는 얘기들은 당뇨로 인한 이런 합병증이 올 수 있다라는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바로 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콩팥입니다. 콩팥이 망가져요. 콩팥도 이 혈관으로 똘똘 뭉쳐 있어요. 모세혈관으로. 이게 혈관병이기 때문에 콩팥에도 문제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다리가 저렇게 팅팅 붓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정상 신장인데요. 이게 이제 나빠지게 되면 이렇게 부었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쪼글쪼글해지게 돼요. 자, 소변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되면 투석을 해야 돼요. 당뇨, 합병증으로 투석하시는 분들 봤을 거예요. 여기 막 손 막 울퉁불퉁 하고 막 이러죠. 투석해서. 그것도 매일매일 하면 좋은데 이게 비싸잖아요. 보험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해서 본인의 피를 전부 빼가지고 노폐물을 다 거른 다음에 다시 자기의 피를 넣잖아. 얼마나 힘들어요. 이런 건 오지 않게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콩팥에도 문제가 올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어디에 문제가 오냐면 심장 혈관에도 문제가 올 수 있어요. 심장에도 혈관이 3개가 있어요. 심장 혈관이 막히게 되면 심근경색이 오죠. 협심증이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뇌혈관, 뇌졸중 올 수 있어요. 뇌경색도 올 수 있습니다. 이게 다 당뇨로 인해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족부 궤양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말초 신경병증 검사 이거 필라멘트로 찍어보고 4점 이하가 나오게 되면 조그만한 다리에 상처가 있게 되면 이렇게 궤양이 돼서 치료가 잘 안 돼. 혈당이 높으니까. 혈관 안에 혈당이 높으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죠. 그러면 상처도 잘 아물지가 않을 뿐만 아니라 염증이 잘 생겨요. 아무리 치료를 해도 안 나아. 그래서 절단하고 막 이러잖아.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발가락 절단해서 여기까지 절단하는 사람 봤거든요. 여기 허벅지 여기 바로 밑에까지. 근데 이분이 사냐고요. 돌아가셔요. 언젠가. 폐혈증으로 죽더라고요. 결국은. 그래서 이 당뇨 환자분들의 이 말초 조심하셔야 돼. 너무 뜨거운 거, 너무 차가운 거, 그 다음에 신발. 이 안에 뭐가 들어가는지, 그리고 저녁마다 혹시 내 발에 상처는 있는지 없는지 늘 항상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발에는 뭐 티눈이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무지 외반증 여기만 뿔뚝 나온 사람도 있고, 막 갈기 발가락 있는 사람, 망치 발가락 다양하죠. 그런 분들은 관리 잘 하셔야 돼.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 더. 그래서 신발 좀 넉넉한 신발, 편한 신발 신으셔야 되고, 그리고 항상 신으실 때 모래알이나 돌 들어가거든요. 저도 신을 때 보면 불편해요. 그게 들어가 있어서. 그러니까 신을 때 혹시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항상 신발 털어서 확인하고, 면 양말 꼭 신으셔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원한 여름이 들어오다 보니까 더우니까 당뇨 환자들 막 맨발로 막 돌아다니시고 안 돼요. 그리고 어떤 분은 뭐 황토 흙발기 막 맨발로 당뇨 환자는 진짜 위험합니다. 네, 안 돼요. 절대 위험합니다. 큰일 나요. 괜히 그거 하셨다가 다리 상처 나는 순간 치료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당뇨는 알맞은 양을 골고루 규칙적으로 드셔라. 이게 이제 혈압에 비해서 당뇨는 좀 양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급적으로 빨리 중요한 거를 좀 알려드리고 있는데, 또 이걸 안 하면 넘어가면 좀 제가 너무 또 아쉬워서 좀 더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혈당이 지금 예를 들어서 당뇨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진단된 시점에서 이 10년 동안만 관리를 잘 하셔도요, 10년 뒤에 내가 조금 당뇨를 못 해드려도 그래도 조금 괜찮대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당뇨는 초기부터 관리를 잘 하셔야 돼. 초기부터 언제? 10년 동안.
네, 중요해요. 그 얘기예요. 자, 혈당은 당뇨 환자는 혈당 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혈당만 괜찮으면 되냐? 아니에요. 혈압도 잘 조절이 돼야 돼. 혈압도 높으면 혈당이 조절이 안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콜레스테롤 검사 중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있어. 그것도 너무 높으면 혈당이 조절이 잘 안 돼. 그래서 혈당을 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혈압, 그다음에 콜레스테롤도 조절이 잘 돼야 돼요. 혈당 측정은 자주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조절이 안 되고 이게 막 변동폭이 너무 크다 이런 분들은 해보셔야 돼요. 변동폭이 너무 큰 사람, 공복혈당은 뭐 120인데 식후혈당은 막 250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이 변동폭이 너무 크다 보면 합병증의 유발률이 높아요.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좀 높게 나오신 분들은, 변동폭이 큰 사람들은 혈당 검사를 좀 집에서 자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당뇨병 관리 10계명이 나와 있는데, 어쨌든 발가락 사이사이 꼼꼼히 발을 잘 살펴라. 뭐 신발 안에 이물질이 있는지 살펴보고 없으면 빼라. 너무 꽉 끼는 신발은 신지 마라. 그래서 쿠션이 있고 좀 넉넉한 신발을 신어라. 그 다음에 본인이 함부로 물집이나 뭐 굳은 살, 뭐 사마귀 같은 거 막 칼로 막 계속 굳은 살 있는 사람 막 칼로 막 이거를 막 득득득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절대 하지 마시고 의사랑 상의를 하셔서 어떻게 할 건지를 치료를 받으셔야 된다. 그리고 발톱은 일자로 자르셔야 돼. 일자로 딱같이. 어떤 분이 이쁘게 하려고 여기 끝에를 바짝 자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간혹 가다가 발가락이 이 발톱 밑으로 들어가. 그래서 막 이게 너무 아파서 염증 생겨가지고 발톱 하나 뺀다가 발가락 자르시는 분도 봤어요. 그러니까 발가락도 자르실 때 일자로 너무 짧지 않게 하시면 좋겠다. 장미 너무 이뻐서 하나 올렸는데 오다 보니까 여기 장미가 너무 이쁘더라고요. 5월은 장미잖아요. 그쵸? 그래서 너무 이뻐서 하나 올렸어요. 자, 막 너무 숨가쁘게 왔는데 시간이 조금 많이 오버된 것 같아요. 제가 좀 일찍 끝나야 되는데, 자, 그래도 앞에서 제가 공부한 거 또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또 내고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을 맞추시는 분들은 지난번처럼 똑같이 제가 선물을 줄 거고요. 손을 들어서 맞춰야 되는 부분도 있고, 어떤 거는 주관식으로 5글자를 얘기하는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천천히 확인을 해보시고 정답을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1번. 자, 다음 중에 당뇨병에 잘 걸리기 쉬운 위험인자가 아닌 거예요. 자, 위험인자가 아닌 것은 1번 유전, 2번 마른 체형, 3번 운동 부족, 4번 노화. 자, 우리 어머니. 자, 2번 마른 체형 맞나요? 네, 맞으시죠? 자, 마른 체형이라고 해서 당뇨에 걸릴 수 있는 위험 요인은 아니죠. 그쵸? 자,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 2번이 아니에요. 네, 유전 걸리기 쉽죠. 자, 아까 당뇨병의 대표적인 증상 3가지 제가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한 가지씩 얘기하셔도 좋아요. 네, 3가지 증상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 어머님 김영자님은 너무 잘하시니까, 그리고 아까 선물 받으셔서 빼겠습니다. 네, 우리 어머니 3가지 증상. 네, 많이 먹고. 다음. 네, 네, 자주 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갈증이죠. 예, 다음 다뇨, 다식, 다갈. 네네, 3가지. 그래서 혹시 요즘 새벽에 자꾸 갈증이 난다거나 소변을 너무 자주 보시는 분들은 당뇨를 좀 의심을 해보셔야 돼.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하셔야 돼요. 물이 너무 안 맥히는 거는, 물이 안 맥힐 수도 있나요? 밥 먹을 때는 왜 먹죠? 근데 어머니 밥 먹기 중간중간에 물을 드시면 그것도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야. 그리고 밥을 먹고 나서 바로 먹지 말라 그러거든요, 물은.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식간에 어머니 그거는 양을 좀 정해서 물은 드셔야 돼요. 물은 먹어야 좋아요. 예. 네네. 안 먹히셔도 억지로 드셔야 돼.
그럴 때는 먹힐 수 있죠. 그럴 때는 먹어야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제입니다. 자, 당뇨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야 되는 세 가지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 그 중에 세 가지가 아닌 거예요. 자, 1번 눈 안저 검사, 2번 콩팥 소변 검사, 3 발 신경 검사, 4 머리 CT 촬영. 아닌 거 몇 번이에요? 네, 어머니. 4번이죠? 네네. 와, 아니 교육을 너무 잘 들으셨어. 제가 너무 걱정을 많이 했는데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사실 당뇨 부분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마지막 문제 같아요. 자,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 3, 4개월간의 평균적인 혈당을 알기 위한 검사는 무엇일까요? 라고 얘기했는데, 자, 우리 어머니. 네. 야, 이거는 박수 치셔야 돼요. 쳐주세요. 사실 이 당화혈색소를 이렇게 저희가 수업 중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나중에 문제를 내면 못 하시는 분들이 더러 많고요. 그다음에 저희 센터에 5주 당뇨 집중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제 거기에서 그 대상자들 대상으로 이 얘기를 해도 잘 모르시거든요. 근데 여기 늘 푸른 대학 우리 어머님들은 보니까 너무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안 들은 것 같으시면서도 다 들으셨어. 제가 지금 이 문제를 보니까 이거는 제대로 듣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너무 보람을 느끼고요. 제가 너무 긴 시간 했어요. 근데 줄이려고 해도 줄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나름대로 또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어쨌든 당화혈색소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당뇨 교육은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